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앞서 2라운드에 나갔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돌잔치 초대 문자, 모바일 청첩장을 가정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악성 코드를 휴대폰, 스마트폰에 심어서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보이스피싱, 2번 파밍, 3번 스미싱, 4번 스위밍.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각각 5쌍을 선정해서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공연 티켓 그리고 블루앤블루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퀴즈 관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357님인데요. 저는 통장에 현금을 900만 원 인출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3534님인데요. 요즘 이 돌문자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내일이 저의 쌍둥이 손녀 돌잔치인데요. 초대 문자를 못 보내서 안타깝습니다. 9547님인데요. 10월에 결혼식이 있는데 모바일 청첩장 돌기가 두렵습니다. 네, 정말 요즘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악성 문자 때문에 돌잔치, 결혼 소식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가 본데요. 더 많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 하루빨리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정보당국 휴대폰 관계자분들 한번 좀 생각을 좀 확실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저희 특집 마련했습니다. 썸머 스페셜인데 윤여준 전 장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하이카.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름을 맞이해서 마련한 특집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대해서 현 사회를 진단해보고 또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았는데 여야의 대치 전국은 계속되고 있죠. 또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계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한국 정치의 현재를 진단해보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윤여준 전 장관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4월 30일 저희 YTN 라디오 개국 5주년 맞습니다. 특집 때였는데 예, 네.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굉장히 빨라요. 예. 자, 그때는 봄이었는데 네.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요? 아이고, 뭐,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 엄청난 더위 속에서 더군다나 이제 전력난 때문에 에어컨도 예. 못 끼고 다 고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이번에 전 놀란 게 국민들이 정부가 전력난 때문에 이제 전기를 아껴 쓰자고 호소를 하니까 다 호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보면서 참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에. 네, 예. 우리 국민 역시 뭔가 같이 힘을 모으면 뭔가 할 수 있다. 그럼요. 동기부여만 잘 되면. 동기부여만 잘 되면. 예, 순식간에 힘을 모아서 예. 나라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국민이죠. 예. 역사적으로 증명했잖아요. 예, 동기부여만 잘 되면 그것이 바로 정치인가요? 그렇죠. 그게 리더십의 역량이죠. 리더십의 역량. 네. 자, 리더십의 역량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보면요. 네. 여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전히 지금 대치 정국이고. 네.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가 3륜지, 4륜지라는 평가를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예.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지금 모습은. 네. 예. 퇴보했다고 보세요? 상대적으로 퇴보하는 거죠. 시대는 변해가는데. 시대는 앞으로 가는데 네. 이게 변하지 않고 있으면 아, 상대적으로 퇴보하는 거죠.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특히 요즘은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 빠른 것만큼 정치도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뭐 그 속도를 만큼 변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예. 바람직스러운 건
이제 정치가 변화를 선도해 주는 게 제일 바람직스럽겠죠. 예.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지만 네. 변화를 충실하게 따라는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서 있거나 뒤로 가려는 몸짓을 한 때가 많단 말이죠. 네. 이게 문제죠. 시대를 거스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거스러지지도 않고 결국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겁니다. 네. 네. 장관님께서 정치협동조합 네. 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지게 들리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요구를 했죠, 정치권에. 예. 근데 전혀 정치권이 거의 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이 심판자인데 냉정하게 정치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정치를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욕하고 치웠다는 거죠. 네. 선거라는 게 국민이 심판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거가 뭐 여러 차례 돌아오는데 주기적으로 오는데 예. 그때마다 냉정하게 심판했으면 예. 정치권이 어떻게 주권자가 무서워서 안 바꿨겠습니까? 자, 냉정하게 심판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죠. 왔다고 그런 보시는 거죠.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냐 민주 시민의 냉철한 의식으로 예? 예. 잘잘못을 따져 심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뭐 개인적인 인연으로 후보를 사람을 찍는다든지 뭐 예. 동향, 동창 무슨 이런 그냥 사적인 연고로 선택을 한단 말이죠 후보자를. 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역 네. 가지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예. 많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자꾸 표를 찍 주권을 행사하니까 정치인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국민들이 주권자니까 냉철한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국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국가 발전에 이배하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운동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예. 네. 이름이 울림. 네, 울림입니다. 네. 예. 왜 울림? 공명 일으키자는 공명. 거죠. 예. 아, 이게 지금 여야 대치정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한국 언론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 하나가 지금 통합진보당이죠? 아, 예, 어제 사건 난 거. 예, 네, 사건 네. 난 거. 네. 이석기 의원이 정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예. 네. 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국 정치를 앞서 장관님께서 좀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었다고 본다면 퇴보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예. 그것도 같은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단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당국의 발표를 보면 몇 년에 걸쳐서 3년 동안 뭐 내사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란 음모죄라는 걸 적용한 거 보면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그게 섬뜩한 거죠. 왜냐하면 예. 벌써 30년 넘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예, 이게 내란 음모죄라는 건 최대 전복을 하겠다는 네. 음모를 꾸몄다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가능한가? 예,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가지만 네. 그러나 엄연히 분단 현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 거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네. 예, 그래서 당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내사를 했고 또 저렇게 내란 음모죄까지를 적용해서 압수수색까지 의원회관을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은 들어가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의구심도 있죠.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김대중 내란 음모죄 인혁당 사건 같은 게 예. 나중에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었죠. 그 예. 당시에 당국의 발표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결국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게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든지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런 유사한 사건의 성격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단 생길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석기 의원이 뭐 보도를 보면 뭐 100명인가 사람을 모아놓고 예. 뭐 그런 걸 지시했다 예. 나왔다고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막 체제 전복으로 해서 뭐 준비하라는 납득이 지시를 안 하는 가는- 100여 명을 모아놓고 네. 한다는 게 이게 예를 들면 한 명이나 2명 놓고 했다 그래도 이게 새 나갈지 그렇죠. 모른다는 예. 조심을 할 건데 당연히 100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놓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어째 좀 이게 신빙성이 안 간다 하는 그런 생각도 뭐 한편으로는 있어요. 있는데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잘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지금 당국이 발표한 게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예. 저거는 정말 중대한 사건이고 엄정하게 그건 조사해서 처벌해야지요. 네.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면 그건 용납할 수 사실 없는 우리 거죠. 헌법상 규정을 보면은 정당의 존립 근거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풀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그것과 이거는 전혀 별개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까지를 용납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겠죠. 많은 국민들이 바로 그 부분은 용납이 안 되죠. 네. 예. 그러나 이제 국정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하고 네. 그런 것은 상당히 근래 뭐 30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굉장히 이례적인. 그렇죠. 또 지난 3년간 계속 내사해왔다는 그 부분도 이게 또 근데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왜 이 하필 이 시기냐는 것 때문에 예. 의심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예. 과거에 제가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되살려봐도 네. 당신의 안기부 시절입니다. 제가 행정부 있을 예. 때는 안기부가 이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대공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면 이제 간첩 사건 같은 게 이제 수사가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건 오랜 기간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거든요. 예. 공작을 해가면서 예. 수사를 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다 드러나도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쓰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이 뭐냐? 네. 예를 들면 뭐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예. 여당이 선거가 썩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정권이 뭔가 다른 이슈가 생겨가지고 좀 곤경에 처했을 때 탈출하는 카드로 쓴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가지고 있다가 그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할 때 그걸 이제 공개하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죠? 전국 국정원의 상황이 이제 대선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대남 네.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국내 파트를 해체하라는 요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고 또 대통령도 이제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또 좀 편치 않은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한번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쓰려고 공개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건 네.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니까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를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이번 것이 과거와 똑같이 타이밍을 재서 일부러 한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봤다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여부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그 우리의 과거의 그런 경험 자체로 네.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이제 바로 남북 분단이라는 그 현실이 우리 네. 정치에 계속해서 작동하고 그럼요.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장애물이죠. 예.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남북 관계 네. 박근혜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이 대북 정책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일단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균형 있는 자세라고 저는 봤고요. 왜냐하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결국 받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이 이런 모양이 쭉 이제 벌어져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자존심도 상해하고 뭐 분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제 그런 10년 세월 동안 그렇게 우리가 북한을 대하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나빠졌다.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거 완전히 제재와 압박으로만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10년은 순전히 당근만 쓰는 10년이었고 MB 5년은 또 채찍만 쓰는 5년이었다고요. 둘 다 좋지 않은 극이었다고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비해서 보면 양쪽을 번갈아 쓰는 이게 협상의 기본 원칙인데 번갈아 당근과 채찍을 쓴다는 게 굉장히 균형 있는 기본 자세였다고 보고요. 또 이번에 개성공단이나 뭐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봐도 원칙은 지키되 상당히 탄력적으로 그죠? 대화를 이끌어가서 어쨌든 성사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는 그거까지 뭐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국민들도 그건 상당히 좀 좋게 보는 거 아닌가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전투에 이겼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니까. 전투는 한 부분 국지적인 부분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 성사시켰다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또 우리 당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해지거나 이러면 크게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북한을 대해서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보죠. 자, 대북 문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현재 이 정치 그건 한 학적으로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정치는 이건 완전히 낙제점이죠. 낙제점이에요. 뭐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 우리가 물론 이제 87년 이후 민주화를 보면 26년째 아니에요. 26년째인데 제1야당이 원내 127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내걸고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장애투쟁을 시작한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예. 이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제1야당이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걸고 장애투쟁을 한다. 그 사실 하나만 딱 끊어놓고 봐도 이건 대통령의 큰 책임이에요. 대통령은 본인과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실 관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당당하게 의혹을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국회 그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말 과거의 청문회 때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지만 정도의 문제인데 여당이 뭐 대통령을 보호하고 국정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정도의 문제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을 망각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 지침이 내려왔으면 저렇게까지 하냐 여당 의원들이. 예. 이런 생각을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했을 거라고요. 네. 그럼 그 지침이 출처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네?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건 네. 뭐 어린애도 아는 거잖아요. 예. 예. 왜 그러냐는 거죠. 나는 도움받은 거 없다. 전 그 말 믿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정원에다가 선거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사람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믿어요. 그럴수록 더군다나 자신이 당선된 선거인데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조사하자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정면 돌파 왜 못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이죠. 정면 돌파를 하고 의혹을 깨끗이 씻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야당도 승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안 그래도 국회 국정조사라는 거는 수사권이 없어서 사실 거기서 뭐 특별히 새롭게 밝혀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네. 그럼 그거 조사해도 뭐 난 별 문제 정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도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럼 의혹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 물론이죠.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그죠? 늘 국회에 소속한 여야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지만 예. 국회의원도 다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입니다. 네. 대통령도 통치기구지만 국회의원도 통치기구예요. 그러니까 국정의 동반자를 정중한 예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 주장하는 것이 설사 일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저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냥 만나서 야당 대표가 대화를 제의했잖아요. 형식을 갖고 지금 싸우지 형식이 않습니까? 무슨 그렇게 양자, 문제인데. 삼자, 오자. 그러니까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대화 타협으로 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게 민주주의 국가 운영 원리잖아요. 예. 원내 127석을 가진 127명의 통치기구가 속한 정당의 대표가 중요한 국정 문제를 놓고 대통령 만나자 그러는데 5자래야 만나고 3자만 안 만나고 그 3자도 여당 대표가 제안한 겁니다. 집권당 대표가 제안한 3자회담도 무릎 확 타버리고 5자래야만 만난다. 아니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이렇게 구차하고 왜 그렇게 왜소합니까? 당당하게 여당 대표 만나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부탁하는 건 부탁하고 그거 왜 못해요? 장관님께서는 국정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보좌했던 예. 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예.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향하여 만납시다 할 때는 늘 야당이 공격적인 이슈가 있을 때예요. 예. 그렇죠? 근데 안 풀릴 때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화의 내용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가난한 대통령의 입장이 편치 않은 그 회담을 안 만들고 싶어 해요. 그건 모시는 사람의 충정이겠죠. 뭐 이건 이해하죠.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십시오. 과거에 소위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그랬는데 수도 없이 많이 열렸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만났어요. 예. 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거나 삼자가 만나 얘기할 때는 거기 구애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가 장래를 놓고 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 갈등을 빚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풉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할 수 없냐고요. 장관님 말씀은 만나야 된다. 물론이죠. 만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님과 함께 정면 승부가 마련한 특집 한국 사회 명사들을 초대해서 현 사회를 진단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쇼핑 속보입니다. 올여름 패션그룹 형제의 30년 노하우와 바우하우스가 만나 새로운 쇼핑 문화의 바람이 장안동 일대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션, 외식, 영화까지 원스톱으로 누리는 바우하우스. 한 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여기는 프리미엄 패밀리 쇼핑몰 바우하우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인데요.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하는 특집 4라운드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신이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A.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A 지원 낱말 기준. 쇼핑 속보입니다. 올여름 패션그룹 형제의 30년 노하우와 바우하우스가 만나 새로운 쇼핑 문화의 바람이 장안동 일대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션, 외식, 영화까지 원스톱으로 누리는 바우하우스. 한 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여기는 프리미엄 패밀리 쇼핑몰 바우하우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길을 묻다 정치계 원로이신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한국 정치의 현재를 진단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윤여준 전 장관님께서 출연하시니까 청취자분들이 많은 질문 주시고 계신데요. 네. 먼저 3544입니다. 요즘 정치권 보면 아주 막막하고 답답한데 가슴이 확 트이는 정치 멘토링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데 멘토링은 또 뭔가요? 네, 네. 네. 제가 멘토링 할 만한 식견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정치에 대해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은가 본데요. 아이 그러면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겠죠. 예. 네.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아니 뭐 한국 정치가 늘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아직 짧으니까. 예. 이건 어른이 클 때 성장통을 앓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또 세월이 좀 가면 또 한국, 네. 우리 민주주의도 국민을, 우리 정치도 국민을 좀 속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올 겁니다. 네. 성장통 말씀해 주셨네요. 성장통.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오늘날의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3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민주화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300년. 우리는 그럼요.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짧죠. 반세기도 안 된다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경제는 압축 성장을 했죠. 예. 물론 많은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지만 그러나 정치는 압축 성장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예. 좀 참고 기다려 보시면 그러나 그냥 정치를 이렇게 저건 뭐 꾼들이나 하는 거 뭐 이렇게 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 생각하시고 그냥 욕만 하고 치우면 한국 정치가 안 바뀌니까 예. 늘 정치를 예민하게 살펴보시고 그때 발언을 해야 되죠. 발언을. 네. 어떻게 하라든지 뭐 장관님 하고 계신 정치 협동자. 말하자 뭐 협동자 조합원이 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건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민주시민이니까 주권자니까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하시되 답답한 심정은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또 좋은 정치를 보시는 날도 오지 않겠냐는 거죠. 9001님입니다. 장관님 혹시 청문회 보셨습니까? 증인이라고 나와서 선서도 거부하던데 왜 나온다고 합니까? 가림막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도 답답했는데 요 하고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저는 뭐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송을 보진 않았고요. 예. 이제 중간중간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도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과거 한때 저도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국 정치 수준이 아직도 저 정도냐.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던데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학자들이 이런 말 하지요. 한 나라의 정치 수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 그 나라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런 수치스러운 청문회가 국회에서 뻗어서 열렸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그만큼 낮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인을 물론 비판하고 욕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주권자로서 내가 민주시민으로 내 역할을 다했나는 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3290님인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추징금은 확실히 받아낼 것 같아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비서관으로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뭐 편치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편치 않다는 게 무슨 추징금을 내는 게 편치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모셨던 대통령들이 저런 입장에 처하게 된 것 자체가 참 편치 않죠. 한편 부끄러운 점도 있고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 추징금을 그런데 성의 있게 낸 편 아닙니까? 조금 남았다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거의 안 내다시피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국민의 감정을 많이 이제 거스른 측면이 있죠. 또 그런데다가 이제 뭐 29만 원 건도 그렇고 29만 원밖에 없다. 행태가 그분들이 보여준 모습이 국민들한테 자꾸 이 감정을 거스르게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 감정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제 추징금을 저렇게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가혹한 방법으로 추징금을 받겠다는 것을 저는 일단 다수 국민들은 다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데 저는 기여했다고 보죠. 지지도에도? 그럼요. 근데 어쨌건 저게 이제 사법 판결을 받은 거죠. 추징금 얼마 내라는 걸. 그러니까 저거는 뭐 내야 하고 만약에 재산을 가지고도 안 낸 게 있다면 당연히 국가는 추징해야죠. 7812님인데요. 국정원의 셀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라고 이런 질문인데, 네, 이제 국정원은 과거 이제 안기부 시절에도 여러 차례 이제 그 개혁 논의가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탄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개혁 논의가 나오면 안기부는 나름대로 자체 개혁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 늘 그런 압박이 오니까. 왜냐하면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국민의 압박을 안기부는 남의 일처럼 있을 수는 없죠.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야죠. 이렇게 바꾸겠다는 걸 국민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안을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안이 있는데 안기부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것은 핵심이 독립성이잖아요. 중립성이잖아요.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소위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어떤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이익으로 해서만 역할하는 그런 기관으로 태어나는 것 때문에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무슨 국정원이라는 기구의 내부 조직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것은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본질이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네.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늘 자신의 통치에 필요한 수단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욕심을 자꾸 부리면 예. 그 기관은 거기에 자꾸 부응하게 마련인 것이고 네. 예.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제도를 어떻게 고치든 내부 조직을 어떻게 바꾸든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든 대통령이 저 기관을 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한 그건 도루묵입니다. 셀프 개혁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바로 그게 대통령의 본질인 거예요. 의지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본질이다. 하면 네. 저 국가정보기관의 독립성을 살리느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바꿔야 되고 제도라는 것은 아무리 바꿔도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법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국정원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생각을 안 하면 얼마든지 독립된 기관을 운영할 수 있죠. 자격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지요. 우선 인사부터 그렇지 않죠. 네. 항상 보면은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기구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것이 항상 나오는데 국정원 문제와 더불어서 또 요즘에 보면 이제 감사원 문제가 그렇죠. 또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도 마찬가지죠. 감사원의 특히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문제에도 계속해서 이제 시비에 휩싸이는 부분도 있고 그랬죠. 이번 어떻게 보십니까? 양건 감사원장의 이제 저는 뭐 관련해서. 진상은 모르겠어요. 왜 저런 예. 모양새로 그만두게 된 진상은 모르겠고 예. 언론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설이 나와 나왔죠. 있지만 그게 예. 뭐 100% 사실이라는 제가 확증이 없으니까 예. 모르겠지만 감사원도 그렇죠.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예.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감사원이 독립성을 갖는다는 건 허구의 논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번번이 감사원장 번번이 보세요. 임기 채운 사람 거의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감사원의 중립성이라는 거는 그냥 허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임명권자의 네. 의지와 관계없이 감사원이 재기능할 수 있느냐. 예. 또 하나 공직사회 감사원에 대한 불만은 예. 감사원이 회계감사하는 건 모르지만 왜 직무감사를 하느냐. 네. 이 직무감사 부분에서 그 공무원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행정부처 장관을 해본 사람이고 예. 부처 근무를 해봤잖아요. 예. 감사원이 직무감사에서 예. 지적하는 것들이 관료 입장에서는 정말 승부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 시정이 안 됩니다. 감사원에서 그 직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행정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예. 승복할 수 없는 현실을 전혀 무시한 것 같은 아주 어떻게 보면 원론에 입각한 네. 예? 그런 식의 직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과거에 많았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이 갖고 있는 불만은 그런 그 독립성 못지않게 직무감사에 대한 불만이 무지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차제. 장관님이 많이 쌓이셨나 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저는 그렇게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 기관에 오래 근무한 일이 없어서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정이 별로 네. 없습니다만 네. 가서 보니까 관료사에 그게 너무 팽배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차제에 감사원이 회계감사만 할 거냐, 직무감사까지 할 거냐. 직무감사까지 한다면 그 감사의 원칙과 기준을 다 새로 다듬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감사원이 공직사회에서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도덕적 권위. 그렇죠. 예.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력 말고 예.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그런 네. 권위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권위는 제가 보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감사야 뭐 장부로 네.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해야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원이 회계감사만 철저히 해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있는 한 그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과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논란의 시비에 네. 쌓인다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직은 우리 민주주의가 이제 성숙하지 않은 단계라서 여전히 늘 그런 일이 성장통인가요?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이제 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고 예. 특히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기구는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국내 정치 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뭐 선거 개입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예. 그러면 사실은 국정원 전체를 보면 국내 부분이라는 거는 작은 부분의 하나예요. 나머지 해외 정보하는 사람이나 북한 정보하는 사람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요. 능력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싸잡아서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국정원이니까 싸잡아서 국민으로서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다. 불신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족 보기 부끄럽다. 친구 만나기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심정을. 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맨날 국내 정치, 네? 국내 부문의 소규모 인력이 일으키는 일 때문에 국가정보원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매달당한 일이 반복되느냐 말이죠. 이거는 국가정보원의 명예,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맨날 미봉책으로 왔잖아요. 네. 맨날 같은 일이 반복이 터진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국가정보기관에다가 나 정치하는 걸 도와달라, 나 선거 치는 거 도와달라 할 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확실하게 국가정보기관을 독립성을 만들어주는 걸 고민해서 대통령이 이번에 장담했대요.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뭔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네. 예, 그냥 국정원 스스로 계약하라 이렇게 내놓지 말고 예. 예, 대통령의 힘과 책임지고 국민에게 예, 대통령이 존중하는 원칙과 신뢰라는 그 입각해서 제대로 된 계약안을 내놓고 실천해야 돼요. 꼬인 정보를 푸는 해법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이제 전국과 맞물려 있는 것이 이제 오는 10월에 재보궐선거 네, 예.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국정원 네. 사태 또 지금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우리 정치권에 상당한 변수가 되겠죠? 선거하고도. 그렇죠. 그런데요. 이제 총선거 같으면 이게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선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앙 정치 무대의 분위기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보궐선거 같은 것은 더군다나 이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이 많지 않은 아직 경우에는 확정은 안 됐지만요. 많지만 네. 많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못지않게 지역구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구요. 특성. 그 네. 지역구에 그 따라서. 지역구의 나름의 특성. 그렇죠. 네. 유권자의 성향이라든지 예. 그렇죠. 또는 선거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서 예. 여야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왔냐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미리 중앙의 뭐 정치 무대의 분위기를 가지고 그 미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또 우리 한국 정치 뭐 새 정치 하면은 또 안철수 무소속 의원 브랜드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한때 멘토로 또 일하셨고요. 아이, 또 뭐 저는 멘토라고 자처한 일이 없습니다만 언론에서 어느 붙였네. 언론을 봤더니 멘토로 자처하던이라고 표현이 있던데 그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고 쓴 기사죠. 아, 그래요? 저는 제 입으로 멘토라고 한 일 없습니다. 네. 10월에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역할이야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냐가 이제 네. 관건일 텐데요. 지금까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새정치라는 브랜드는 이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브랜드는 정해졌는데 상품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품이라고 하면은 뭘 그러니까 예를 말할까요? 들면 새정치라는 게 뭐냐 예. 하는 그 알맹이도 아직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알맹이를 같이 함께 구현하겠다는 사람도 아직 내놓지 않았잖아요. 근데 상품이 없죠. 브랜드는 나와 있는데 네. 그럼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일단 브랜드가 네. 좋으니까. 그런데 아직 상품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상품을 구매할지 말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죠. 협동조합에 상품이 아직 없으니까. 협동조합에서도 물건을 사는 것처럼.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아직은 상품이 안 나왔으니까 국민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근데 이제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끌고 있으니까 어떤 국민은 좀 뭐 지쳤다는 국민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실망했다는 분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근데 뭐 분들 열심히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뭔가 이제 내놓겠죠. 안철수 의원 내는 후보가 많이 있다면. 내겠죠. 후보를 낸다고 그랬죠. 예. 낸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장 말하자면 현재 분위기로 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호남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뭐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그렇다고 보는데 근데 과연 그 지역들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장담하기 어렵죠. 지금 시점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여전히 꼬여 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국민 대통합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대통합의 과제 무엇일까요? 네. 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국민 대통합을 얘기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는 통합이라는 게 뭐냐? 밝힌 일이 없어요. 밝힌 게 없다? 밝힌 일이 없습니다. 뭐가 통합이 밝힌 일이 없어요.
네? 문재인 후보도 뭘 밝힌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저도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개념이 네. 뭐냐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선거 후에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나 지금 취임한 후에 하는 걸 보면 추측컨대 추측이죠. 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국민 대통합은 대통령의 뜻을 국민이 따라주는 것을 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들어갈 정도로 권위주의적으로 움직였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6개월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국회. 네? 네, 왜냐. 정당들이 여러 개잖아요. 각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자기 지지 세력이. 그래서 그거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정당에다가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 헌법적 기능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당들이 국회에 모여서 각각 자기 지지 세력을 대변합니다. 예. 그럼 부딪히죠.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네. 갈등이 생깁니다. 네. 그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하지요. 네.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해냅니다. 예. 그게 정안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통과되는 것은 국민 전체 의사로 간주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이 민주정치 과정이고 예. 그 과정이 국민 통합이에요. 예. 그렇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한 정당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그 갈등을 타협해서 절충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해내는 거. 이게 국민 통합이에요. 국민 통합이라는 게 사회 갈등이 없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주의 국가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데 예. 지금 북한도 들어가 보면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런 사회도. 네. 근데 민주주의 사회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래서 국민 통합은 과정이다. 과정. 예. 민주주의도 과정이라고 그러죠. 왜냐? 예. 민주주의도 완성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시대에 따라 그 사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도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완성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국민 통합도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고 국민의 의사를 다양한 의사를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게 국민 통합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하는 모습은 야당을 일단 거리로 내몰았잖아요. 네. 뭐 대통령 나가라고 쫓아낸 건 아니지만 예, 예. 그것 자체가 국민 통합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결국 과정이 더 중요하다. 네. 그렇죠. 과정이 민주주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더 많이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뉴스 정면 승부 여름 특집 2013년 대한민국 길을 묻다 정치계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네, 윤여준 전 장관과 인터뷰하는 도중에 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경기도당 주최 모임에 강연을 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평화 국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내란 음모죄 납득할 수 없다. 사법 절차 진행되면 당당히 임하겠다. 의원직 사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모바일 청첩장과 관련한 것이었는데요. 가장한 사기 수법. 정답은 3번 스미싱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문자 보내주셨는데 먼저 보니 앤 클라이드 공연 티켓 받으실 주인공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885 7315 8376 1210 2222입니다. 계속해서 보사노바 그룹 룰루앤블루 콘서트 티켓 받으실 주인공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375 3800 3827 5569 9603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 감독의 허중현, 백은지,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